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시가 참 어렵네요. 예, 그 월요일 날 딱 하루 빼고는 그냥 줄줄 흘러내려서 금요일까지도 급락하는, 그러니까 뭐 딱 공매도 금지 첫날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취약하게 계속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좀 선전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뭐 2차 전지가 워낙 안 좋아서 오늘도 증시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이 보고서들 먼저 좀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다 개별 기업들 실적이에요, 대부분. 예,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위주로 펌텍코리아, CNC인터, VT, 뭐 화장품 회사들이죠. 네오에이즈, 펄어비스, 게임주, KTNG, 한원시스템,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SK바이오팜, 텔레칩스, 카카오, 롯데케미칼,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은 한번 이게 이따가 좀 들어보시면 좋은 게, 여기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있지만 그 이제 텔레그램 운영하시는 분 이제 한 분 계시거든요. 브릴러라는 이제 그 채널명을 운영하시는데, 완전히 뭐 이쪽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좀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제가 요약을 좀 했으니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 GKL 실적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는 싸면 오르고 비싸면 내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펌텍코리아 실적 잘 나왔고요. 3분기 영업이익 뭐 93억이고 영업이익률도 13%. 우리가 이제 계속 펌텍코리아도 몇 번 좀 이제 업데이트를 했지만 뭐 일단 예상대로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도 매출 700억 원 안착이 좀 돋보였다. 인디 브랜드, 워낙 브랜드가 많으면 좋죠. 이게 용기 만든 브랜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품 용기라는 게 브랜드가 많으면 거기에 납품을 많이 하면 좋으니까. 또 최근에 뭐 다이소 쪽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거래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4분기도 이익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매출이 특히 더 좋을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현재 PER은 9배 정도 되고 시장이 10% 성장하는데 19% 정도 성장할 걸로 보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는 못 가는데요. 되게 견조하다. 연초 이후로 좀 올랐죠. 그래서 조정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나무랄 데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 CNC 인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고서도 다 읽어봤는데, 일단 이제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님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셨어요. 목표주가 유지했고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게 일회성 비용이 몇 개 좀 있었어요. 국내 법인 증설, 그러니까 이 증설하고 설비 이동하면서 좀 비용 들어간 데다가 영업일수가 적었거든요. 그게 영향을 좀 줬고, 또 성과급 일회성, 또 중국 법인이 적자 전환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담 이어가지고 이익은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쪽은 8월 말부터 생산이 정상화됐고 중국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는 조금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시적 부진은 좀 아쉽지만 뭐 바뀐 건 없다. 트렌드가를 선도하고 있고 국내의 고객사, 특히 미국 쪽으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소비자 수요도 증가하고 수주 물량 증가하고 이 공식은 불변이다. 북미 매출이 75%, 국내가 59%, 아시아가 40% 성장했고, 근데 여전히 중국은 성장을 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중국 쪽이 참 쉽지 않은 거죠. 4분기는 다시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 읽어봐도 조금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 적자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설로 인한 비용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언제 안정화 될지 우리 눈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잣대가 엄격해졌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작년 이맘때랑 지금 비교하면 한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럼 그에 걸맞는 이제 실적을 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뭐 많이 오른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CNC 인터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 이제 거기 못 미치니까 일단 좀 쉬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실적은 좀 실망스럽고 4분기 실적을 또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아직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을 통해서 느낀 거는 뭐 회사가 앞으로 안 좋아집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 오른 만큼의 뭔가 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해졌다. 그래서 일단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그런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VT나 SK증권의 허선재 연구원님이 VT 우리 예전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 리들샷이라고 요새 막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대박 났고, 근데 이게 숫자로 그대로 나와요. 예,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42% 증가했는 화장품 쪽이 확실히 좋았고요. 일본 매출이 63%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품 부분은 리들샷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이게 매출 비중이 한 32% 돼요. 그래서 내년 실적 더 올려야 된다 추정치를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일본 이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한국의 올리브영 온라인 그 다음에 다이소의 오프라인 매장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쪽에서 성장이 나올 것 같고 뭐 일본도 올해 연말까지 6,000개 내년에 8,000개 이상의 매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4,000개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은 온라인 다이소 700개 매장, 롯데 면세점에서 약간 제한적인 매출 발생인데 4분기부터 약국에서 내년 1분기엔 올리브영 매장 쪽으로도 입점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좀 성장을 한번 이제부터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은 확실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쫓아가지 마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요즘에 다이소가 올리브영도 좋지만 요새 다이소의 화장품이 잘 팔린다면서요. 외국인도 많이 가고. 거기에 지금 펌텍코리아 또 이런 리들샷 하는 이제 VT가 납품을 하니까 예, 이런 기업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퍼가 15배인데 뭐 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성장인데 비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주가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 기다리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펌텍코리아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오이즈는 이번 실적도 실망스러웠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분간 뭔가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좀 낮췄고요. 피해 거짓이란 게임이 나왔는데 기대에는 부응하고 있어요. 잘 팔려요.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국내 웹보드 게임 만들던 회사인데 정말 이번에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콘솔 게임, 이 게임기에서 하는 게임 있죠. 그 시장이 우리가 정말 약하잖아요. 일본이 거긴 잘하는데 한국 게임사도 그쪽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열었다는 거는 정말 네오이즈를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예, 그래서 피해 거짓 두 번째 버전도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25년도에 나올 것 같은데 25년 정도면 뭐 그때는 또 한 번의 주가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거는 피해 거짓 판매된 게 4분기에 좀 많이 잡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약간 덜 잡히면서 실적은 좀 기대 이하였고 우려보다는 좀 잘 팔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호평인데 왜 이렇게 판매가 부진한 거 아니냐. 근데 출시 열흘 만에 63만 장 팔았고 이게 보통 저 게임 이 DVD죠. CD가 보통 얼마 하냐면 6만 원 넘어요. 하나에.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저거 63만 장 팔았고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연내 한 200만 장도 달성을 할 걸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게임사의 콘솔 게임 역량을 보여줬다. 다음 달에는 이제 TL, 예, 그래서 그 NC소프트가 내놓게 되죠. 그것도 콘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봐야 되겠고 아무튼 그 길을 좀 잘 열어준 기업이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공백이에요. 이제 신작 게임이 없어요. 25년에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겠죠. 그러면
차기작은 25년이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뭐가 없다면 그냥 횡보. 그러니까 나쁠 건 없어요. 여기서 뭐 주가 이미 빠졌는데 다만 오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 또 좋겠지만, 예,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또 이런 실망 때문에 빠진다면 저는 기회라고는 봐요. 장기적으로는 기회라고 보는데 내년 하반기 돼야 뭔가 좀 약간 한 번씩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재미없는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는 메리츠증권의 이어진 강하라. 근데 이 네오이즈는 그래도 버티면 되거든요. 예, 또 25년이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펄어비스 문제가 좀 달라요. 뭐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일단 뭐 이분 의견이 맞냐 안 맞냐 떠나서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낮췄고요. 사실 매도하라는 얘기죠. 목표 주가가 지금 4만 원인데 주가가 4만 원이 넘어요. 그럼 뭐죠? 사실은 이제 팔으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3분기 연결 매출이 예, 안 좋았고 기대 이익도요. 영업이익이 82% 감소했고 신작 게임이 검은 사막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내년이면. 모바일로 나온 거는 2018년도. 그러니까 검은 사막이라는 IP를 이용한 게임이 나오고 나서는 없어요. 신작 게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붉은 사막 기대한 건데 붉은 사막이 원래 올해 나와야 되거든요. 내년에. 이게 또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하반기에 완료되고 내년에 출시 뭐 하는 거 수정 없었고 더빙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또 늦춰버리니까 이제 시장에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왜 자꾸 늘어지냐. 붉은 사막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게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적자죠. 지금도 적자인데. 현금도 지금 점점 소진될 거고 내년 7월이면 빌린 돈 갚아야 되거든요. 1,500억. 근데 그때 싸게 빌렸던 거를 이제 고금리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시장에선 보릿고개인데 돈은 많이 못 버는데 빚은 갚아야 되고 게임은 25년도에 나온다고 하고 근데 이제 시장은 또 이거죠. 25년에 나오는 거 맞아? 26년이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노출됐고 도깨비나 이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게임들 붉은 사막이 기대는 잔뜩 높여놨거든요. 안 나와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숫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 대응이 네오이즈랑은 상황이 달라요.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자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의 박상준 신대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1만 원 유지했고 KTNG가 실적이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무난해요. 기대보단 잘 나왔고 담배도 무난했고 근데 아쉬운 거 홍삼이 아직도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게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신규 사업 이익 기여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했다고 하고요. 예, 다만 뭐 부동산이 핵심은 아니고 담배죠, 담배. 예, 담배는 견조했지만 4분기에는 건기시가 부동산이 부진하면서 이익은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해외 담배, 국내 면세, 전자담배 비중이 늘어나면서 일단 수익성 개선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배당 여력 확대에는 문제될 건 없다. 근데 우리가 KTNG를 성장한다고 투자하신 분 없잖아요. KTNG는 대부분 배당 쪽이니까 그런 면에서 괜찮다. 다만 그래서 주가가 쌀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85,000원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85,000원, 8만원 초반은 좋은 구간이고 9만원 넘으면 굳이 뭐 여기서 투자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배당 쪽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단 기대하는 건 배당 많이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주주환원 더 해주길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기를 회사 측에서 좀 계속 그 행동으로 좀 더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원 시스템은 정말 어려운 기업입니다. 이번 실적도 너무 실망스럽고요. 많은 증권사들이 진짜 실망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품사 여러 개 있잖아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뭐 만도도 있고 현대모비스는 좋았죠. 실적은 괜찮았는데
어쨌든 한우 시스템은 굉장히 충격적인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70%나 이익이 더 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되고요. 중국 매출은 감소했고 유럽, 미국, 한국은 증가했는데 고객 비중은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근데 이 고객들 또 매출은 늘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만 보면은 잘했어요. 뭐가 문제는 비용 감당을 지금 못해요. 네, 이번에도 협력사 비용 보전, 인플레 비용.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많은 부품사가 공통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왜 이러냐 이거죠. 예. 근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건 물류비나 이건 오히려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물류비가 또 올라갔어요. 이런 각종 비용들이. 그게 좀 아쉽다. 수주 잔고는 한 490억 달러 되고요. 그래서 경영진에서 일단 전면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성장이 아니라 일단 수익성으로 가겠다. 바꾼 거예요. 이제 비용 절감하고 공급망 최적화하고, 그러니까 회사도 이제 성장보다는 일단 내실 다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25년도가 좋아져요. 내년까지는 큰 기대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내년까지 이제 좀 한마디로 비용을 쥐어짜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25년을 보겠다는 거죠. 25년 되면 이 회사는 전동화 부품 쪽입니다. 강점은 있어요. 그럼 25년도를 보면 괜찮아요. 저 전략에 의하면. 근데 내년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계속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이거 외에도 많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아마 교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고, 다만 어쨌든 좀 쉽지 않은 그런 주가는 내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싸지가 않아요, 지금도. 예. 뭐 일례로 현대모비스랑 비교하면 밸류가 훨씬 비싸죠, 한우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밸류 매력도 떨어지고, 예, 단 25년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24년 전략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라 조금 어려움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당분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하나증권의 안영주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75,000원 유지했고요. 기대보다 잘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주가 바닥은 나온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회사 PF가 좀 있잖아요. 부동산 쪽, 대체자산. 여기 노출도가 있어서 여기서 계속 일회성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하다. 주가가 이렇게 쭉 가기 위한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 다만 PBR 0.3배. 예, 그래서 배당도 한 5% 정도 되니까 하방은 확보했다라고 좀 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쁠 건 없는데 크게 막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배당은 한 5% 정도. 그러니까 배당주로 일단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근데 저 대체자산 관련된 부동산이나 이런 우려가 완화되면 주가는 또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자, 미래에셋증권의 김승민, 이지연 연구원님은 SK바이오팜 목표 주가 13만 원 유지했고요. 중추신경계 그 뇌전증 치료제 있죠. 이 졸도하거나 그런 거 치료해주는 건데 대단한 기업이죠. 미국의 FDA 허가 받아서 이미 출시를 했고, 예. 그래서 여기 김승민 연구원님은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번에 실적 좋았어요. 적자가 줄었어요. 4분기에 드디어 흑자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연초에도 올해 하반기에 흑자 나지 않나 이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4분기에 흑자 난다면 그 목표에 달성하는 거죠. 매출 총 이익률이 무려 92.5%입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예. 한번 흑자 나면요, 이게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수 비용이 이제 SK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소 이 인수를 했는데도 그걸 반영했는데도 손실이 줄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옛날 사례를 보면 셀트리온이 2016년에 영업이 2,500억에서 2017년에 5천억으로 늘어나면서 시총이 10조에서 40조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팬덤이 형성됐죠. 뭐 셀트리온 엄청나게 인기 많았죠. 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9년 영업이 920억에서 5,400억으로 수직 상승하면서 시총이 20조가 60조. 바이오의 퍼포먼스 보여준 거죠. SK바이오팜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적만 보여주면. 그래서 내년에 484억, 지금은 적자입니다. 내후년 26년도에 3,600억. 그럼 주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겠죠, 당연히. 저렇게만 해주면.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계속 체크해야 되고,
4분기에 진짜 흑자 전환 저는 하는 걸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는 좀 더 보자. 다만 보유는 하세요.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일단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곱이 진짜 흑자 나는 거냐? 요것만 달성을 해주면 주가는 굉장히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마지막 고비에서 만약에 흑자 못 내면 또 실망해서 주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회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무턱대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더 4분기까지는 한 번 더 실적은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S투자증권의 조대영 연구원님은 텔레칩스, 이 요즘에 자동차나 이런 쪽 안 좋은데 정말 깜짝 놀랄 실적을 또 냈어요. 예, 그 텔레칩스는 우리도 공부를 많이 했던 기업이지만 야, 이렇게 숫자까지 내주니까 정말 새삼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영업이익이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고 수주가 잘 되고 있고요. 현대 기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쪽으로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일본의 애프터마켓,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출시되고 나서죠, 저거는.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는 자동차 이제 신차 나오기 전에 비포 마켓이죠. 이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핀이 주력 제품인데 차량용 그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거든요. 칩을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거기 이름이 돌핀이에요. 근데 돌핀 대비 높은 게 897X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단가가 더 좋은데 아마 동남아에서 이게 팔리면서 더 실적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추해 보면 수익성 개선 효과 2분기에 좀 일회성 아니냐? 근데 그거 아니다.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이게 증명이 됐고요. 또 신규로 ADAS용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아마 내년 1분기에 마무리되면 24년도 실적에 반영될 거고 인포테인먼트용 그 MCU라는 또 반도체도 꾸준히 수주가 확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이미 검증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숫자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주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주가가 견조한 건 좋고 실적도 좋은데 전방 업황이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현대차, 테슬라마저도 고금리 때문에 힘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요즘에 좀 부분이 좀 식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바로 달려가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좀 주가 급락할 때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주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면 기회죠. 분명히 이 회사는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텔레칩스는 꾸준하게 자율주행용 관련된 기업 중에선 항상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조정을 좀 이용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카카오는 다올투자증권의 김하정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좀 낮췄고 이번에 일단 숫자는 좋았어요. 드디어 이제 카카오가 그 이제 숫자 면에서는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숫자들이 조금씩 천천히지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마무리 단계다. 그리고 4개 분기 만에 종속회사 합산 영업이 흑자 전환했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 체력이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3분기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는 그 광고들 있죠. 그 매출이 성장이 계속 이어진대요. 그래서 4분기에는 15%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또 내년도 영업이익은 자회사 이익 규모 고려하면 뭐 기대에는 부합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여러 악재들이 있는 게 경영진 리스크도 좀 있는 데다가 대외적인 악재, 사법 리스크 좀 있잖아요. 그 카카오 엔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종료될 때 그때 비중을 확대해라 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 이제 언급을 한번 드렸던 건 카카오가 더 나쁠 게 있겠냐. 그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뭐 확 올랐었는데 이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또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면 또 안 됩니다. 이미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겠지만 주가는 이미 또 한번 반등을 해줬고 아직 사법 리스크 해소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저는 좀 그 걱정이 카카오 엔터나 이런 자회사 상장 이슈가 끝난 게 아니에요. 카카오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과도하게 자회사 상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선 이거 상장하는 게 오히려 호재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주주가치 또 훼손돼요. 저러면 카카오엔터 또 상장시키면 계속 반복이잖아요.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상장해서 어떻게 됐나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또 카카오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를 위하는 기업으로 바뀔 때까지는 장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싸게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정리하고 또 내려오면 또 싸게 사서 단기 매매를 하셔야지 아직은 장기 투자할 땐 저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천천히 또 이제 반대로 포지션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주주를 위하는 기업으로 변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안 보입니다. 카카오엔터가 또 상장하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윤영식 연구원님이 롯데케미칼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실적 좋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실 거예요. 왜 실적 좋은데 목표 주가 낮췄지?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안 좋게 보더라고요, 롯데케미칼을. 왜냐하면 4분기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고 막 유가 하락하면서 좋아진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지금 증가를 안 하고 있나 봐요. 수요가. 그래서 3분기 좋았던 게 4분기엔 반대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보이고 가동률이 여전히 높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와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반도체 3사는 제가 안 좋으니까 뭐를 했죠? 공격적으로 감산 들어갔죠. 어떻게 돼요? 지금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기 석유화학은 그게 안 보인대요. 잘 감산을 팍팍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서로 많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좀 편해요, 솔직히. 내년 중국 경기가 올해보다 나쁠까요? 좀 나아지겠죠. 그런 걸 본다면 뭐 롯데케미칼이 여기서 또 막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바닥은 나왔어요, 이미. 근데 주가가 레벨업 하려면은, 박스권을 넘기려면 감산이 의미 있게 돼야 된다. 예, 저 반도체처럼.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반도체랑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바닥은 나왔지만 위아래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근데 여기서 뭔가 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대규모 감산이나 아니면 중국의 엄청난 수요 회복,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박스권 정도로만 아직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월투자의 박정현 이정훈 연구원님이 제이시스 메디칼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어제 우리 한번 또 공부를 해봤지만 어제 그 나온 보고서에는 제이시스 메디칼은 없었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를 올렸고 실적이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를 주로 합니다. RF 방식. 근데 신규 제품 요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덴서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주력은 포텐자예요. 이름이 포텐자라는 제품을 일본과 국내에서 지금 잘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쪽은 조금 지금 역성장하고 있고 소모품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내년엔 무려 50%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미쳤어요. 지금 내년에 막 40%, 50%. 이게 지금 머릿속에 우리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니, 이 불경기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물론 25세부터 피부가 노화가 온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처음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성비 좋아서 좋아질 겁니다. 그래도 50%막 성장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예, 이건 뭐 2차 전지도 아니고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퍼가 막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참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주가가 견조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제이시스 메디컬은 이제 내년에 4분기에 덴서티가 나오는데 요게 좀 핵심 아니냐. 근데 올해 PER이 31배나 되거든요. 비싸죠, 당연히. 내년에 21배. 내년 보면 싸요. 그러니까 내년을 보면 싸고 올해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성장주니까. 한때 2차전지 100배도 받았는데 뭐 묻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리자. 조정이 나올 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성장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전망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쫓아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흔들릴 때 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텔레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의 이름이 브릴러라는 분이 계세요. 요거 보이세요? 요 채널명이 요게 주소입니다. t.me. 요거 그 인터넷 주소창에 그대로 쓰시면 요게 아마 텔레그램 요 주소예요. 브릴러 요 맨 밑에 있는 짝대기입니다. 리서치 요건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분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굉장히 좀 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게 주소예요. 주소는 요거고 채널명은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그분이 적어주신 걸 그대로 좀 붙여넣기 해가지고 제가 한번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덴서티는 뭐냐? 마이크로 니들 RF와 모노바이 RF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모노바이 RF 장비가 바로 덴서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덴서티 뭐냐면 4세대 장비고, 써마지가 이제 가장 유명한 장비 중에 하나잖아요. 선도 제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음파에서는 울세라, 그 다음에 이런 고주파에서는 써마지. 요게 제가 근데 이거를 이제 복사한 장비죠. 이제 한마디로 따라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네 번째 제품이죠. 4세대. 근데 기존의 3세대 제품들은 이 하나의 시술만 가능했는데, 덴서티는 이 두 개 섞은 거래요. 모노폴러랑 바이폴라라는 이 RF를 두 가지를 섞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두 가지를 섞었으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모노폴라 시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은 요거예요. 요거를 하면 효과가 몇 달에 걸쳐 천천히 나온대요. 근데 바이폴라는 뭐냐면 바로 나온대요. 이 두 개를 섞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3세대는 요겁니다. 4세대는 얘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덴서티의 장점은 뭐예요? 효과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써마지하고 올리조 제품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바로 안 나온대요. 근데 사람 심리가, 아니 쓰자마자 바로 나오길 원하지, 몇 달 후에 나오길 원하지는 않잖아요. 이 단점을 해결한 게 바로 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덴서티다. 그래서 원텍이라고 해서 아시죠? 예, 어제 우리 배웠던 원텍의 올리지오는 3세대 써마지 카피 장비라서 예, 바로 효과가 좀 이렇게 나오는 편은 이제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있는 걸 좀 대입을 해보면, 예, 근데 지금 4세대 제품은 요거 이제 적용이 되면서 효과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일단 4세대가 이 써마지도 4세대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2018년에 나왔대요. 당연히 우위에 있겠죠. 근데 원텍도 이번에 신규로 나온대요. 올리조 X가 4.5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원텍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가까이 기업들이 4세대 이상의 제품을 다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3세대와 4세대 이런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또 뭐냐면은, 그 아까 이제 뭐라 그랬죠? 빨리 효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예, 시술할 때 샷을 딱 한 번만 이렇게 임피던스 이걸 좀 측정한 뒤에 에너지를 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얼굴 피부에 부위마다 두께가 다르대요. 예. 어디는 지방의 비중이 좀 적고 어디는 많고. 근데 3세대는요, 이게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요게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은 조금만 하고 여기는 많이 해야 되는데, 3세대 치면 그냥 동일하게 쏴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한쪽은 부작용이 나겠죠. 그리고 너무 또 여기는 많이 들어갈 땐 적게 들어가면 효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비유를 잘하신 게, 예, 얇은 고기는 이제 같은 그 불을 넣었을 때 얇은 고기는 삼겹살을 구울 때 타버리고, 두꺼운 고기는 덜 익고, 약간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4세대 제품은 다르대요. 실시간으로 이런 이제 두께 있죠. 피부의 두께나 이런 지방을 측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여기는 더 주자, 이쪽은 좀만 주자, 이렇게 쏴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용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근데 이제 4세대 제품의 단점이, 이걸 일일이 측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속도도 또 빠르대요 또. 그러니까 좀 이거 너무 완벽한 제품 아닌가요? 만약에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팁 사이즈가 4세대가 크대요. 면적으로 1.78배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더 많은 걸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크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300샷을 기준으로 하는데, 4세대 300샷은 3세대의 500샷하고 비슷하대요. 533. 그만큼
예. 횟수가 적은 걸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출력도 당연히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예. 덴서티 장비는 6월 23일 날 이미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하는데, 여기 그 써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주파 장비 가장 대표 주자가 써마지인데, 요거에서 가장 이제 탑으로 꼽히시는 분이 성현철 원장님이신가 봐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덴서티 1호를 구매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 오리지널 장비나 검증된 것만 선호하시는데, 이게 이분이 확인을 했나 봐요. 16군데 병원에 이게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8월 18일 날 30군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체크하니까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11월 기준으로 63군데 깔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써마지에 근접한 덴시티 장비의 우수성, JCC 메디칼의 영업력. 예. 근데 영업력도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업해주는 회사가 사이노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JCC 메디칼은 국내는 자기가 하고 미국은 저 회사를 통해서 해요. 예. 그래서 국내 포텐자라는 이제 원래 들어간 제품이 있는 데는 덴서티를 영업을 해서 넣겠죠. 미국에는 저 샤이노슈어를 통해서. 근데 미국 FDA 승인도 또 받아놨대요. 미국에도 들어가겠죠. 시간 문제겠죠. 예. 근데 이제 JCC는 원래 소모품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상대 다른 기업들보다 떨어지는 편인데, 예. 어쨌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비싸니까. 예. 그래서 더 자세한 건 얘기 못 하는데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이게 진짜 생생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말이 진짜 100% 맞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저도 알 수는 없고, 적은 것만 제가 이제 한 건데, 아무튼 고민은 해보시되, 뭐 이 얘기 들으면 막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투자는 저런 얘기 들었다고 무조건 사면은 필패입니다. 자기가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 최근에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공부를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더 해보세요. 자기가 직접 찾으면 되잖아요. IR 자료도 좀 보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세요. 뭐 그런데 보면 제이시스 메디칼 설명, 뭐 덴서티에 대한 평가, 유튜브 찾아보세요. 덴서티 딱 쳐가지고 진짜 평이 좋나? 아니면 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그런 걸 통해서 괜찮다고 느끼면 그때 주가 빠졌을 때 투자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게 진짜라면 더 덴서티가 진짜 뭐 진짜 제가 딱 봐도 괜찮은 제품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런 게 투자예요. 이런 걸 하면서 확인해 보는 거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의 박은계 한수진 연구원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다이스는 실적 좋았습니다. 일본 VIP 매출이 워낙 잘 나왔어요. 근데 중국은 좀 아쉽대요. 근데 중국도 언젠가 오겠죠. 예. 근데 이제 다만 목표 배수를 낮춰서 목표 주가는 조금 낮췄다. GKL은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에 어디죠? 마카오인가요? 거기 카지노 회사들도 안 좋고 좀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카지노 회사들 주가 오르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만 둘 다 밸류가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모멘텀이 당장 없어서 그렇지 중국 단체 관광객은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올 거고 시진핑 주석도 저는 한국에 한번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좀 시간 갖고 천천히 대응하세요. 지금 뭐 안 좋다고 팔 이유는 저는 없다. 그러니까 카지노 쪽은 외국인 카지노는 좀 버티면 또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좀 시간은 갖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의 박승현 연구원님이 그 주가는 싸면 오르고 비싸면 내린다. 근데 사실 이게 무조건 저는 이게 동의는 안 하는 게 비싸면 내리진 않아요. 제 생각에 비싸도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싸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싼데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얘기가 맞죠. 싸면 오르게 되고 비싸면 내리게 되죠. 언젠가. 예. 네, 국내 주식시장 연말까지 완만한 속도로 반등한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장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영향력은 좀 과장됐다. 그래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월 이후 평균 6.4%인데 금지가 전격 발표되기 전에 11월 3일엔 10.3%였대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런 거죠. 공매도 금액 자체가 많이 든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잔고 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비중은
예, 거래 대금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코스닥에 우리가 더 영향 많이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또 꼭 그렇지도 또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체감적으로는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 예. 아무튼 주요국 이제 근데 옛날에 공매도 금지 기간과 지금이 다른 점은 지금은 제도 개선 때문이고 옛날에 공매도 금지할 때는 위기 때니까 막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 좋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금리도 높고 그게 좀 약간의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매도 제한만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긴 조금 어렵다고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서 공매도를 금지하면요.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제도 개선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실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높대요. 예. 국내 기업 실적은 이번 4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대요. 4분기 저점이면 주식 사야죠. 당연히. 아니 이번 4분기가 저점이래요. 그럼 여러분 저점의 주식을 삽니까? 팝니까? 사야죠. 근데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4분기다. 실적이. 팔아야죠.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다면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투자할 때죠. 예. 그리고 이 실적이 지금 11월 주식시장을 한번 요약을 하면 수급으로 먼저 오른 주가를 이익으로 전당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급으로 먼저 올랐는데 여기서 이익이 이제 뒤를 받쳐주면 좀 시장은 단단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조정 받을 때마다 내년 이익 개선될 수 있는 반도체나 중국 소비주 비중 늘려가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옛날에 공매도 금지할 땐 그 여기 보시면 퍼가 낮았잖아요 한 번씩 그때 시장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는 금리를 낮출 때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죠. 사실 이번에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높습니다. 여기 예. 그게 조금 차이점이죠. 예. 여기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이게 진짜 맞으면 좋겠고요. 그럼 뭐 나쁠 게 전혀 없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 쪽에서는 일단 아이고 왜 이러죠? YIK라고 아시죠? 그 반도체 웨이퍼 전공정 이제 검사하는 장비인데 요거를 삼성전자에 11월 8일 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내부자 매수는 일단 그 어제입니다. 어제는 고려아연 자사주 소각이 있었어요. 이건 뭐 칭찬해야죠. 자사주 소각하는 건 1% 정도 소각한다고 합니다. 취득해서 디지털 대성은 여기 부회장님이 5,8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그 황기현 부사장님이 5,100만 원, 유한양행은 장선우 상무님이 1,900만 원 정도 신규 매수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사 중에 오늘 한 딱 두 개만 소개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AI 시대가 진짜 열리거든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뭘 봐야 되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 AI 스타트업 기업이 옷에다가 저걸 붙였대요. 옷에다가 AI 기기를 붙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고도화하는데 저걸 통해서 이 손바닥에다가 이거 쏘는 거예요. 그래서 AI 핀 화면이 나와요. 스피커 카메라 내장돼 있고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전화해줘. 나 예약 좀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송금해줘. 뭐 이럴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인공지능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스마트폰보다 훨씬 편리하겠죠. 그냥 말로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우리 스마트폰으로 하나 송금하려면 시간 걸리죠. 그것도. 근데 그런 거 다 단축. AI는 결국 모든 걸 다 그 단축시켜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서 AI 하려면 다 반도체죠. 사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느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10조. 내년에 10조. 오히려 늘린대요. HBM하고 DDR5 위주로.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하이닉스의 좀 이런 승부수. 삼성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만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막판에 조금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그래도 뭐 급락은 만회는 했는데 2,400원 지켰는데 코스닥이 안 좋아요. 계속 빠집니다. 계속 지금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분위기는 좀 안 좋았고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피는 좀 사줬고요. 요새 주식 삽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좋고 왜냐면 환율도 많이 예전보다 안정화됐고 금리도 고점 찍었고 유가가 많이 빠졌고 유가 떨어질 때 외국인은 보통 사요 주식을.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오늘 HBM 1등입니다. HBM이 그죠? 예. 가장 PSK 홀딩스 와 9% 아까 보여드렸죠. 그 기사 내용 영향 좀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하기 좀 어렵다는 게 참 어렵죠. 한미 여기 이거는 참 그 누구시죠? 그 여기 대표이사님 5만 원에 엄청 샀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5만 원대 막 그 주가 난리치는데 계속 막 20억씩 사고. 예, 아무튼 대단합니다. 예, 오늘도 7% STI 그 다음에 제우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 테크닉스 다 후공정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관련주들 중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있고 DNF가 이제 솔브레인이 인수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좀 주가 흔들렸지만 4.8% 정도. 이것도 어쨌든 뭐 하이케이 관련된 소재 만드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다만 이제 전공정 쪽은 조금 일부 부진하긴 했고요. 우주항공주들이 오늘 좀 일부 LIG 넥스원이 많이 올랐네요. 예, 그래서 방산주 좀 좋았고요. 편의점은 롯데지주가 좀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약주도 일부 기업들 올랐고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좋았습니다. 예, 아마 하이닉스는 100조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시가총액이. 삼성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도 테크윙도 좋았고 고르게 일단 반등은 했네요. 다만 오늘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없네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우리가 아는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 그래도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은 강보합 정도 오늘 기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약보합, 건설주도 약보합.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선방했죠. DLNC가 어느덧 37,000원까지 천천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선주도 이제 조금 진정은 됐어요. 이제 오늘 그 탱커선 수주했더라고요. 네, 사무중공업 그래서 한국조선해야 이쪽 통해서 수주는 조금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진 쪽은 카지노 이쪽 그 카지노 쪽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어디죠? 마카오 쪽 거기가 안 좋았어요. 영향 받았고 실적도 좀 실망스럽고 GK랑 그러다 보니까 충격파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차 전지 셀, 삼성, SDI, 뭐 LG 엔솔 할 것 없이 2차 전지 너무 안 좋고요. 여행주들도 오늘은 좀 근데 여행주들은 뭐 특별한 악재보다는 오늘 조금 일부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 쪽 하잖아요. 그 영향을 좀 일부 받았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그 LFP 관련주들 좀 빠졌고 리튬 관련주 오늘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졌죠. 코스모화학, 그다음 하이드로 리튬, 뭐 대보마그네틱 이런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CNT 도전제도 오늘 당연히 안 좋았어요. 그 2차 전지가 일단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아무튼 하락을 이끌었다. 오늘도 가장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웹툰 좀 빠졌고 로봇주도 좀 안 좋았고요. 흔히 말하는 이 성장주들이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카메라 모듈도 오늘 좋진 않았어요. 예. 오늘은 해성옵틱스 뭔가요? 이게 하한가에 가버렸네요. 안 좋았고 그리고 2차전지 장비도 안 좋았고 화장품도 아까 그 CNC 인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분간. 그리고 한국콜마도 어닝 쇼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합니다. 안 좋으면 그냥 곤두박질 치고요. 숫자 좋으면 좀 오히려 올라가고 VT는 오늘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차별화되고 있다. 자동차는 참 어렵습니다. 예, 만만치가 않네요. 그나마 모비스가 제일 잘 버텨요 요즘에.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좀 쉽지 않고 현대기아는 워낙 주가가 싸니까 잘 버티고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 오늘 시가총액 그리고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버텨줬지만 2차 전지가 충격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SK 이노베이션 다 급락한 기업은 다 싹 다 2차 전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2차 전지 몇 개 기업들 실적 한번 보여드렸지만 보수적으로 볼 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전히 비싼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숫자 잘 나온 기업까지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옥석 가리기 좀 잘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좀 빠졌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약간 빠졌습니다. 한미, HBM 좋았고, 보험주 좋았고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아까 실적에 대한 4분기 우려로 급락을 했습니다. LNF, 하나솔루션도 다시 빠졌고, 2차 전지 태양광이 좀 안 좋았군요. 네. 현대 오토에버도 다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지주는 오늘 좀 많이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워낙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계속 좀 이쪽은 아직은 접근하는 건 좀 그래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펄어비스도 8%. 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호텔신라 다시 빠졌고, 그리고 키움증권이 한 3%, 카카오게임즈, LIG 넥소는 요즘에 분위기 좋더라고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방어주인데, 이오테크닉스 좋았고, CS윈드는 하루 만에 풍력 회사들이 미국에서 또 안 좋았더라고요.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근데 참 이게 주가 추세 회복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어제 승소했는데도 오늘 마이너스 5% 빠졌고, 종근당도 요즘에 좋았는데 마이너스 5%. 뭐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코스맥스도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솔루엠도 실적은 좋았는데 뭐 피카드 우려를 자꾸 하는 건가요? 예, 주가는 좀 더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오르기도 했죠, 사실. 그래서 약간 좀 조정 구간에 일단은 조금은 접어들었는데, 뭐 이번 조정 구간 또 잘 하면 또 나중에 레벨업 할 수 있겠죠. 숫자는 좋으니까. 네, 한국콜만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정도 한번 좀 점검해 드렸고, 일단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시장 물밑에서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볼 건 뭐냐면 2차 전지가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분위기는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악재 나올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분간은 미국 금리도 고점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흔들릴 때는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오를 땐 조심하고, 그러니까 오르는 날 투자하지 마시고 빠지는 날은 짜증나지만 투자하시고, 근데 뭘 살 건지는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또 연말에 양도차익과세 관련해서 대주주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들은. 그래서 시장은 일단 좀 짜증나지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너무나 많은 변동성이 있었고 힘들었죠. 예, 힘들었지만 기운 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도 함께 배우기 자율주행 전장 부품 2번째 편 올라가니까 그것도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